안녕하세요. 짱구행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첫 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긴장되고 좀 하는데 저도 결혼 두 달째라 좀 어색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잘 들어봐 주시고 그 책으로 제가 읽는 책과 제가 얘기해 주는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좀 가정에 행복이 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발음 꼬이네요. 일단 첫 번째 챕터는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 언어에서 일단은 서론은 다 빼고 일단 본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결혼 후 사랑은 사라진다. 이 책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씩 적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왜 이렇게 이러는지 저의 생각을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팔로와 댈러스 사이의 3000피트 상공에 나는 비행기 안에 있는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잡지를 읽다 말고 내 쪽을 바라보며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결혼생활 상담도 하고 결혼생활 세미나도 인도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기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실 그거구나. 잠시만요. 첫 번째 보면 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눈을 좀 붙여볼까 하던 생각을 접어두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결혼을 3번을 했습니다. 매번 결혼할 때마다 결혼 전에는 무척 좋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아내를 향해 가졌던 사랑이나 아내가 나를 향해 가졌던 사랑은 사라져버리곤 했어요. 나는 교육도 제법 받았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은 어느 정도씩 되었습니까? 첫 번째 결혼은 10년, 두 번째 결혼은 3년, 세 번째 결혼은 6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결혼 직후 곧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식었습니까? 두 번째 결혼은 정말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 진실로 사랑했었는데 허니문 때부터 잘못되어 가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 6개월 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한 로맨스였지요.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처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3, 4년 동안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내는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아내고 나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가 쏟아내고 아내는 마치 아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했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그 점에 대해 말해봤습니까? 물론 말했지요. 그러나 아내는 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해 못한다고 하며 나에게 좀 더 자기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노력해봤지만 변화가 없었지요. 그 후 우리 사이에는 더 소원해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이에 사랑은 더 이상 없었고 사는 것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합의했지요. 마지막 세 번째 결혼은 좀 달랐습니다. 이혼한 지 한 3년쯤 되었을까? 만나 2년간 교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처음에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느꼈지요. 나는 결혼 후에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까먹었네. 어딨지? 나는 결혼 전에 하던 대로 그녀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남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결혼 후에 얼마 안 가서 아내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는다든지 옷을 옷걸이에 걸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소한 것이나 나중에는 나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면서 내가 자기를 충실하지 못한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는 결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었지요. 그 점이 내가 아내에게 매료됐던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나는 아내가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모두가 그녀에게 훌륭한 것으로 보였으나 일단 결혼하고 나니 내가 잘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서서히 식어가고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고 합의하기로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1년 전이었지요. 그래서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이 늘 의문스러웠습니다. 내가 겪은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흔한 일일까요? 이혼이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3번씩이나 이혼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공허한 상태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 후에는 사랑이 실제로 계속 유지되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옆좌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 질문은 오늘날 수천 명이 결혼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친구에게, 어떤 이들은 상담가에게, 성직자에게, 어떤 이들은 스스로 묻는다. 어떤 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심리학 용어로 답해 주어도 어떨 때는 유머나 해학으로 넌지시 표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담이나 간결한 어떠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 생활은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갈망의 심리학적 구조에 그 뿌리가 있다. 이 주제에 다른 책도 많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이것을 다룬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다. 부모와 친구들도 이해한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도움을 주는 자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사랑을 지속시키는 비밀을 알고 있는 부부는 왜 그렇게 드문 것인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해 상호의 의사소통을 하는 좋은 방법들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배우는 의사소통의 방식들을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는 출연한 한 전문가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101가지 방법, 제대로 101가지 방법,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특별히 좋을 것 같아 두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시도해 보았지만 배우자는 알아채지 못하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린 나머지 98가지 방법조차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미 출판된 책이거나 잡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나는 인류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그 주요 언어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듭니다. 나는 한국말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모나 동기에게 말을 배우며 성장하는데 그것이 제1 언어다. 즉 모국어가 된다. 후에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는 제2 언어가 된다. 우리는 모두 모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며 이해한다. 모국어를 할 때 가장 편하다. 물론 제2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의사소통이 더 편리해질 것이다. 만일 모국어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모국어 하나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손짓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몸짓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 간신히 의사소통을 정도를 할 수 있지만 몹시 거추장스럽다. 언어의 차이는 인간의 문화의 단 한 반면이다. 우리가 타 문화권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문화권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사랑도 이와 비슷하다. 중국어와 영어와 다르듯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가 있다. 당신의 영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당신의 배우자가 중국어만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사람이 그의 세 번째 아내에게 나는 그녀를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 된 걸 정말 자랑스럽게도 말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인정하는 말, 그의 사랑의 언어로 사용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 진실된 사랑을 말했지만 아내는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도 그 행동 속에 표현되는 사랑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실인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랑이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자를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배워야 한다.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상담한 후 나는 기본적인 5가지 사랑의 언어, 즉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해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언어의 개체에서 한 언어에 다른 방법이나 변형할 수 있다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5가지 사랑의 언어 안에서도 또한 여러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10가지 방법, 남편을 집에 붙들어 두는 20가지 방법, 궁금하긴 한데 365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등 잡지의 기사들이 있다. 10가지, 20가지, 360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 단지 5가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표현을 방법 수는 단지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겨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우자는 우리가 전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한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이 그들에게 낯선 언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배우자에게 제1회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우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열쇠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 후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 우리는 제2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을 할 것이다. 배우자가 나의 모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의 모국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전달하고 하는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기 원한다면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물 한 잔 먹고요. 얼음을 씹어 먹네. 1. 일단 이거 지울게요. 아우 소리.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하진 않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지만 그 생활 속에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년, 4년 이게 지나고 나서 서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딱 2달 됐습니다.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맛이 진짜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는데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분노만 날 뿐이지.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도 보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되게 보거든요. 더 살아봐야 알겠다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면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게 그 사랑 속에서 정이라는 것이 또 튀어나오고 또 그 정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게 하죠.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요즘에 결혼을 하면 솔직히 빚도 져야 되고 뭐 둬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처음에 한 1, 2년은 참 좋았죠. 하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환경의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바로 이 환경이 변하게 하는 거에서 바로 그 2차로 들어간다면 아이가 태어난다. 아이 태어나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 싸울까요? 당연한 거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은 달라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2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아이가 있는 게 이상하고 속도 위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도 나왔듯이 와이프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온종일 신경을 쓴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아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신경이 나고, 잘만 하면 애가 뭐라고, 아기의 의사소통인 거예요. 응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울지. 그리고 자야 될 거 아니야. 못 자잖아. 못 자니까 당연히 짜증나지. 그리고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 이게 내 조카 애들도 보면 손 타면 손에 탄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럼 계속 안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사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손에 타면 계속 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애가 내려놓으면 울더라고, 우리 조카 애들 보면. 근데 애는 무거워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으면 이제 울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그거에 시간을 붙이고, 당연히 남편이 들어오면 그게 처음에는 아이를 봤을 때 굉장히 좋고 사이갖고 아이하고 처음에는 며칠 동안 한 2달은 겁나 행복해요. 아이가 뭐 무깍꿍하고 막 이러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안이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하면 남편 입장에서 일 끝나고 왔을 때 짜증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표현. 남편이 오전 분명히 먼저 시비 거는 쪽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분일 수도 있지만 아내가 뭐 좀 도와달라고 분명히 먼저 얘기를 손을 내밀었을 때 남자분들은 일 끝나고 오면 당연히 피곤하니까 일단은 씻고 퍼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아무리 한 78%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끝나고 오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게 목적이에요. 집에서 좀 더 쉬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랑 진짜 즐겁고 집안 가정생활을 같이 유지시켜주고 싶다면 남편에게 15분에 휴식을 줘요.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씻고 화장실에 더 15분을 쉬던 게임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내비두세요. 15분 동안 와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고 각자 한 몇 분 쉬다 보면 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알아서 와이프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가 왔을 때 내가 퇴근하고 왔을 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성향이 다릅니다. 저는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집을 웬만하면 어지럽히지 않아요. 좀 한 곳에 거의 한 안방만 어지러운 편이거든요. 제가 주위에 있는 편이 막 어지러운 편은 아니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운 편은 아닌데 그냥 막 먹을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는 그 어지르는 것도 싫어서 거의 그냥 간단하게만 먹자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아내는 청소기도 매고 싶고 하고 싶지만 저도 그래서 도와줄 때는 도와주지만 저도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 쉬는 시간이 없다면. 근데 요즘에는 제 아내가 저에게 화장실에 가서 예전에는 화장실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씻는데 뭐 오래 걸리냐 5분도 안 걸리는 시간 그 5분도 안 걸리는 저 씻는데 10분도 안 걸리지만 샤워하는데 10분도 빨리빨리 씻어서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씻거든요. 한 10분에서 11분 씻어요. 근데 그 앉아있는 잠깐의 10분이건 인터넷을 보고 뭘 하든 간에 그 15분 정도를 씻고 오면 알아서 와이프가 얘기 안 해도 청소기도 밀고 빨래도 하고 하거든요. 스스로. 아내가 오면 또 거기서 왜 뭐 아내 보고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뭐 이거 해? 나 이거 빨래 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편에게 휴식을 주고 그리고 와이프가 남편에게 한마디 쓰레기 좀 버려줄래? 이렇게 명령조로가 아니고 이거 좀 쓰레기 좀 오늘 좀 분리수거가 많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좀 오늘 내려가는 길에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거 좀 버려줄래? 이렇게 기분 좋게 출근하는 길에 어차피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미리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좀 버려줄래? 이렇게 하면 굳이 자기가 수고를 안 가고 여기다 버려주라고 탁 놔뒀으니 불평불만이 많아도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서로가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서로가 분담해서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만 분담해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게 말이 쉽다고 하겠지만 말이 쉽지 않죠. 당연히 말하니까 되게 쉽겠죠. 이게 행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하려고 와이프랑 많이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이것저것 같이 나눠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와이프가 더 애기 같아서 성격이 애기 같아서 저도 애기 같지만 좀 디스하는 게 아니고 애기 같아갖고 좀 약간 좀 깨병도 잘 부리고 저도 깨병 잘 부리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미 역할 분담을 딱딱딱 지금 좀 어느 정도로 정해 놓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영향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분담? 맞나? 글씨가? 분담을 하는 게 가장 잘 적절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50대 뭐 40, 50대 되신 분이 역할 분담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남편한테는 음식물 쓰레기는 남편이 버리라고 하고 어차피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는 담배 피러 갈 때 한번 버리라 하고 소주 먹으러 나가는 길에 하나 버리고 야 한마디 하세요. 어차피 네가 소주 먹은 소주병 네가 치우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담배꽁초 네가 소주 먹고 네가 육포 먹고 네가 뭐 먹었잖아. 그거는 네가 좀 갖고 나가라. 나갈 때 어차피 친구 만나러 소주 먹으러 나갈 거면 이거 들고 그냥 따랑따랑 가라. 아니면은 슈퍼 가서 모아갖고 슈퍼 가서 네가 바꿔서 그걸로 소주 사 먹어라. 뭐 이런 식 역할 분담.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집안 가정들 가면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건드지 말고 요거는 네 영역 해라. 줘버리는 거죠. 아예 지금 뭐 그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산다면 그리고 아이가 커 간다면 어차피 아이가 크면 더 신경 쓰고 더 싸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변한다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서로 싸우고 왜냐면 아이에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어느 가정이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점이 아이들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서로의 삶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이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이 아이 때문에. 하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언어가 다른 거고.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역할 분담을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아빠가 활동적인 성격이면 같이 운동을 가르쳐주거나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편이고 뭐 와이프가 활동적인 편이면 와이프가 그런 쪽을 하고 남편이 뭐 이런 뭐 책 읽기 뭐 이런 정도로 알려주는 게 같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 주관적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뭐 그런 방법을 써볼 생각인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고 세 번째는 밸런스 방법이요. 세 번째하고 첫 번째는 이제 뭐 맥락이 비슷해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데서 해서 아까도 책에는 나왔지만 배강거지 방법 중에 왜 98가지를 하지 못할까? 이유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솔직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사랑의 표현 방법은 밥 먹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살았던 형들한테 표현 방법도 밥은 먹고 댕기냐? 뭐 이런 거친 표현들과 그리고 그런 말투들, 편한 말투들이었고 이런 말투를 할 때 와이프는 사랑을 받지 않고 좀 약간 무관심하다고 느껴지고 이런다고 하지만 또 제 아내는 저한테 마사지를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아픈 데 있으면 뭐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그게 받기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어떨 때는 그게 사랑의 표현 방법이고 제 사랑의 표현 방법이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현 방법들이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제 와이프가 저번에 이제 한 판 붙었거든요. 붙었을 때 넌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읽어보고 지금 이게 같이 읽어보는 단계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언어는 밥을 먹었냐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어디 가봐라. 내가 지금 현재 같이 가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절대 같이 가지만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가봐라. 네가 혼자 나는 지금 너랑 못 가니. 그런데니까 일단 갔다 와봐라. 하지만 제 와이프가 원하는 건 같이 가는 거. 말로 하지 말고 같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엇박자가 나죠.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를 성공을 한다 해도 두 가지를 얻어도 얘기를 해도 98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98가지 중에 한 가지 여기서 98가지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하고 한 가지만 깨꾸다 가면 98가지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일 민감해서 쉽게만 해도 제일 민감한 부분이 가족 아니에요? 가족? 내 가족? 친척? 시부모, 장인 장모님 얘기 나오면 솔직히 피곤하거든. 시부모 얘기 나오면 솔직히 시부모 나오면 피곤하거든. 와이프들은 솔직히 말해도 맞거든요.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좀 약간 부담스럽고 내 가족보다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 장인 장모님 만나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달라가지고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장인 장모님을 진짜 많이 만나가지고 놀러도 많이 가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까똑하고 그랬어요. 전화를 하면 한 30분 해요. 장모님하고는 진짜 자고 싶은데 졸릴 때도 잠도 못 자고 특히 똥 쌀 때 전화했을 때 똥을 끓일 수가 없어. 제가 큰일 보는데 이거 물을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입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내가 취질 생겨버린다니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장모님이 이제 한탄을 하시는데 이 장모님이 이게 여기서 제 아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동생하고 저하고 11살 차이가 나고 와이프도 동생하고 11살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키우다시피 했어요. 서로가. 저는 동생을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고 남자이니까 동생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물어보는 스타일, 맡기는 스타일인데 와이프도 맡기고 믿고 하지만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걱정하고도 앉으면 민감해지는 거죠. 거기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뭐가 괜찮냐고 이게 거기서 싸우면 잘못하면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일단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일단적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어차피 지금 가는 건데 일단적으로 이 금전적인 문제도 속해져 있잖아요. 내 것만 한데 돈을 못 벌어. 돈이 없어. 빚은 있어. 그러면 머리 터지거든요. 거기다 짜증나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을 뭐 박박 긁을 수도 없고 뭐 박박 긁은다고 해서 뭐 피부만 벗겨지지 뭐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피만 나지 뭘 내 손도 아프고 별거 없거든. 이게 가슴지르는 불평불만이 이게 스스로 불평불만이 생기면 가족들에 대한 불평불만 이게 다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왜 방법을 못 할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그리고 돈 신앙 그리고 아이들 문제 그래 뭐 이게 장래 희망 같은 거 뭐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 뭐 희망 같은 거 이거 장래를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 기준도 다르고 이 기준도 엄마와 아빠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XX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98가지를 가지는 못하는 거고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왜 안 되는 거를 먼저 설명하는 것은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어보는 단계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같이 알아보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방법 중에서는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장인 장모님 가기 싫어해요. 멀기도 멀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기 이게 동생이라고 매제라고 해야 되나요? 매제가 맞나? 매제는 아닐 것 같고 아이가 동생 와이프 동생 싸가지가 없어요. 좀 약간 백숙기가 좀 날건다? 백숙기도 있고 좀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지금 얘기하면 좀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엄마 피 쪽쪽 바르는 거머리 같은 존재인데 보면은 싸가지를 때리고 싶대요. 그저께 싸가지가 없어요. 엄마한테 이제 치마폭에 불쌍이고 걔랑 어디를 놀러가면 자기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뒤에 걔는 뒤에서 팍 뼈바닥고 발바닥 이게 자기 이제 운전하는 석에 이게 다 올라가 있고 솔직히 저 같으면 이제 눈 돌아가고 때릴 것 같아요. 애는 이제 지금 애가 넷이라 이제 참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또 장인어른이 자기를 또 운전기사 노릇밖에 안 한다고 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면 또 와이프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그걸 얘기했다고 우리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어찌됐건 남편 편은 되지만 갑자기 아빠 얘기를 하거나 엄마 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 아무리 내 편이면. 그렇다고 엄마가 또 내 남편 욕하면 또 기분이 또 나쁘고.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 욕하는 거와 내 가족 욕하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어쨌든 남과 남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걸 같이 안아주지 못하면 솔직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든 사이가 되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금전적인 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생활에 뭐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도 뭐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와가지고 갑자기 일거리도 줄어져가지고 기본것만 받고 사는데 와이프도 뭐 돈도 뭐 까이는 게 너무 많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벌어오지도 못하고 까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뭐 회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만 또 얘기하면 또 화내고 바로 앞에 있어요. 화내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로 제일 많이 싸워요. 이게 왜냐면 또 아이들의 또 그것도 있고 아이들의 뭐 진로 문제인지 뭐 학원인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돼서 제일 싸우죠. 그리고 신앙. 그러니까 종교가 제가 느끼는 건데 결혼하는 부부들하고 부모님들끼리 종교가 같아야 돼.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 같은 편하잖아. 다르면 피곤한 거예요. 여기서는 남이 아부 탑이 똑똑똑 뭐 이거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천주교 성령 마리아 막 이러고 있고 다 다르면 개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한 명은 이제 아무것도 안 묻는 유교고 이러면 이게 부모님이 네 분이 계신데 네 분이 다 달라봐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엄마는 봐봐요. 엄마는 교회 가야 댕겨서 이제 저희 엄마는 교회 댕겨갖고 막 이렇게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야 철하면 안 된다 하는데 여기 아버지는 또 만약에 우리 아빠가 저희 아빠도 다 교회 댕기고 장인장모님 다 교회 댕기시거든요. 여기서 또 아빠는 또 유교 사상이라 유교해갖고 야 절을 해야 된다 야 시장마 하면 뭘 안 하냐 하면 개판 없고 막 이래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고 또 여기서는 또 장모님은 불교라서 똑똑똑똑거리고 또 여기서 또 장인어른은 또 아이고 주여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메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메시 하려는 건 아시겠지 뭐.
뭐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며느리도 힘들고 아들이 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가장 중요하고, 웬만하면 신앙은 와이프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이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싸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지금 교회 문제로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막 빵빵 터지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안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좋고, 이거는 신앙을 웬만하면 같았으면은 싸울 일이 좀 덜하죠. 그리고 아이들 문제가 가장, 아이들 문제도 있고 장래희망도 있는데,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가장 주된 이제 40, 50대 분들한테는 제일 많이 싸움의 걸로는 거고, 30, 40대는 저희 30, 40대나 30대나 20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신앙도 신앙이지만 이 돈 문제가 가장 크죠. 부부관계에서. 당연히 그 부부관계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20, 30대는 이게 가장 크고, 20, 30, 이제 40대까지 이게 크고, 나머지 5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이제 45대부터는 안정이 거의 어느 정도 돼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앙과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고, 제가 이제 본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언어를 가지고 이제 잠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우리가 안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서로가 사랑을 더 어떻게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제1의 아닌 상대방의 제1 모국어로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힘드네요. 안녕히 계세요.